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저희 사이다는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연말 연초를 맞아서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산업을 하나씩 뜯어보고 있는데요. 반도체도 뜯어봤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도 저희가 한 차례 점검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7년은 어땠는지, 또 2018년에는 어떨 것 같은지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내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선정한 산업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파업이라든지 철수설, 현지 판매 반토막, 사드 보복,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이 자동차 산업, 내년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친환경차의 황금 질주.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아마 친환경차 혹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해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세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파업, 철수설, 공유차, 전기차, 친환경차. 자, 한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김필수 교수님.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중국발 사드에 의해서 반토막이 났던 거,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이고 지금도 지속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판매 반토막을 꼽아주셨고, 권순우 기자는 어때요? 저도 사드. 예, 네. 그게 2월까지만 해도 한 13% 정도 늘어났었는데 3월부터 마이너스 44% 갔다가 5, 6월 해가지고 마이너스 6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9월 이후에 약간 회복세를 보이곤 있지만 11월에도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큰 이슈였다고 봅니다. 이슈. 자, 이인철 소장님은요? 어떤 키워드요? 사자성어로 얘기를 한다면 구사일생, 사방이다 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연초부터 사실 내후 외환에 휩쓸렸죠. 미국은 FTA 개정한다고 계속해서 통상 압박을 가시화했고요.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다 환경을 이유로 디젤차는 생산 판매가 급감했고요. 그리고 GM대우는 수차례 4월 기설, 10일 기설의 주역이었어요. 이러다가 보니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차는 반토막이 났는데, 물론 신차를 투입하면서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정말로 이제 내수가 받쳐준 게 정말 현대차에게는 그나마 적자를 면하는 그런 기회였는데,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제주도 가면 미로공원 있거든요. 미로 속을 헤치고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노사 임단협은 사실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2017년 임단협을 2018년에 해야 하는 정말 반세기 만의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굉장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산업이 바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연봉 협상을 안 한 거고요. 그럼 내년 연봉 협상을 2차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참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게 구사일생, 그럼 뭐 때문에 그나마 아주 안 좋았던 상황을 모면했느냐, 바로 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수 시장은 그러면 국내가 좀 좋은 성과를 거뒀었어요.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는데 그 현대차한테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수 시장의 키워드로는 그랜저를 뽑고 싶거든요. 그랜저가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12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건가요? 월 평균 한 10,000대 넘는 건데 현대, 기아차 다음이 한국 GM이에요. GM이 전체 판매량이 한 달에 10,000대 좀 넘어요. 전 모델의 판매량이 10,000대인데 그랜저는 한 모델로. 이게 글로벌하게 되게 안 좋았던 그런 상황에서 SUV니 친환경이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대차의 판매량을 유일하게 잡아줬던 차종이 저는 그랜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세단 시장의 그 마지막 그 활화산이라 그럴까? 이게 아니었으면은 저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보고, 그랜저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제네시스하고 코나가 신차가 나오면서 추가로 더해준 것이 내수 시장을 받쳐준 좀 근본적인 요인이었던 걸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은 올 한 해 국내 내수 자동차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수입차 자체가 그래도 잘 견뎌줬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자체가 개점 위협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지금 판매가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도 수입차가 많이 받쳐줬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도 단일 2개의 메이커가 전체 수입차의 반을 차지할 정도고요. 네. 또 이 일본 차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차가 한 18, 9%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됐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일부분이나 하더라도 쌍용차 같은 데는 티볼리 같은 역시 소형 SUV가 네네. 강세를 띠면서 현대 기아에서 3위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어서 네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디젤 차하고 SUV라는 한정된 차종 속에서 낸 성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2개의 메이커가 못한 것도 있지만은 또 선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치열한 어떤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 혹은 수입차를 떠나서 판매량은 그래도 선방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이 지금의 어떤 경제 사정이나 분위기에 네네. 봐서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잘 나왔다. 해외 시장에서는 어려웠지만은 아까 그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가 받쳐줬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유지가 됐다. 그러나 임단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고민사항은 많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 전망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인철 소장님. 일단 국내를 떠나서 전 세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숲부터 보고 이제 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는 좀 어떨까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우리의 국내 시장을 놓고 보면 네네. 이제 사람이 이제 신차로 처음부터 신차를 구매하는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많습니다. 네. 교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앞서서 뭐 그랜저와 같은 이제 중형 이상의 차량이 많이 팔리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은 보면 차량 판매 베스트셀러는 중형차였어요. 뭐 네. 소나타급의 네. 베스트셀러였다면 지금은 이제 고급화 그리고 좀 이제 전기차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금 여력이 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네네. 경기는 어렵지만 역시 억대 연봉자는 60만 명 이상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요층이 물론 뭐 경제적인 SUV를 찾는 수요층도 있지만 한켠으로는 교체 수요는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만을 놓고 보면 자동차도 비슷하게 2, 3% 이상 성장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지금 차세대 차량 전기차의 뭐 자율주행을 기능을 겸한다든가 뭐 수소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변곡점에 있다 보니까 네네. 지금 내연기관 차량만을 놓고 보면 성장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체 조사한 결과들을 좀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글로벌 경영연구소에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네. 내년 전 세계 차량 판매는 한 1.2% 정도 올해보다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네. 근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력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는 미국, 중국이 다 올해보다 안 좋을 성장이 것으로 보네요. 내년에 이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남미, 아시아 지역 판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와 같은 이런 이제 신흥 국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판매가 조금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만을 놓고 보면 미국도 굉장히 교체도 많이 하고 신차 구매가 늘어야 되는데 네네. 미국은 사실 금리 인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요. 네. 올해만 3차례 했고요. 내년에도 3차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구매 부담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 내연기관을 좀 줄이고 빠르게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제 혜택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네네.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 이제 중국과 미국이 좀 위축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판매가 그다지 예상만큼 이제 늘어나긴 좀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익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1.2%가 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국가의 이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든다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는 그렇게 긍정적일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요. 미국과 중국이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중국이 줄어든다는 게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성장만을 해오던 그 시장이 네. 내년에는 이제 하향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그 시장 전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판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 세계 자동차에서 1.2% 성장을 한다는 거는 저기 신흥국들 막 10%씩 성장하는 나라 다 포함해서 그런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더 이상 양적 성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판단들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GM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뭐 GM 철수설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네. 더 이상 양적으로 많이 팔아서 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이제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수익성 위주로 재편이 될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네네. 그 과정에서 친환경 차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몸집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이게 전환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 타임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친환경 차가 본격화되고. 그럼 2019년은 그런 차들이 새로 출시되면서 어떤 시장 재편이 일어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시장 판매 위주보다는 수익성 위주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적인 판매량은 줄어들게 되겠지만 뭐 프리미엄 차량이라든지 SUV라든지 친환경 쪽 시장은 좀 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내수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차를 살 수 있을 것인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럼 비싼 차도 많이 살 수 있을 것인가? 더더욱 고민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내년에 더 치열해진다는 뜻이 바로 그건데요. 네네. 보통 올해도 그렇지만 182만 대 정도가 내수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 전망치는 내년에 마이너스 1% 정도니까 180만 대 내외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합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누가 과연 제로섬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워낙 다양한 차종이 있죠. 또 말씀드린 대로 아우디 폭스바겐이 신차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국산차를 결국 잠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이 수입차는 고급 프리미엄을 지향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저가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국산차하고 겹치는 어떻게 보면 중첩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네네. 고민사항이 많고, 또 내년에 물론 가장 큰 것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이 신차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국산 신차 자체가 다양한 차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수입차는 50여 개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네.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를 더 유혹하는 부분이 아닌가. 더욱이 수입차를 보던 일반인들의 시각이 예전에 비해서 부품값이나 공임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강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소들이 내년에는 좀 더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산차도 그렇게 아주 좋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그 시장을 수입차가 잠식을 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차가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결국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같은 대수의 차를 팔면서도 훨씬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프리미엄 차량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망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야기에 저희가 바로 원래 준비했었던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니 해도 이제 내년 자동차 시장의 화두는 아마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이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권순희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내년은 전 세계 친환경차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전기차의 최대 약점은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1회 충전 거리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장벽입니다. 현대차는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90km를 달릴 수 있는 코나 전기차를 내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540km이며 쉐보레 볼트 EV에 비해 더 깁니다. 기아차 역시 올해 소울 EV를 출시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 니로 EV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0년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를 비롯해 2025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2018년 1회 충전 거리가 380km 이상인 코나, 니로 전기차 등을 필두로 매년 1차종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해 현재 2개 차종에서 2025년 14개 차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친환경차 분야는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 자동차 판매는 1.2%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지만 친환경차 판매는 올해 10.3%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15.5%로 성장폭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동차 브랜드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순수 내연기관만으로 가는 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힌 볼보는 내년에 해치백 V40,
SUV XC4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차를 선보입니다. BMW는 내년에 BMW i8 로드스터, 2019년에 미니 전기차, 2020년에는 BMW X3 전기차 버전을 출시하고 토요타도 2020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10개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 전기차의 차세대 모델을 내년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99%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차세대 수소 전기차는 일회 충전으로 59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위원회 회장사를 맡는 등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3가지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한 데 이어 차급에 따라 배터리 탑재 용량을 바꿀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형태의 플랫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가 어떻게 보면 BEV의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전 세계 친환경 판매 2위를 달성했고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세계 최고 연비 차량으로 인증을 받는 등 양과 질 모두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이 바뀌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글로벌 탑3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자, 지금 보셨던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뭔가 크게 변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소장님, 사실 전기차가 우리 기억에 각인됐던 것은요, 꽤 오래됐고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게 된 것도 거의 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죠? 사실 그 전기차가 어떤 내연기관 시장에서 바로 이제 쉬프트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실은 업체들은 고민했어요. 하이브리드로 갈 것인가, 디젤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보니 각국의 상황을 보니 전기차 쪽으로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그 초기 단계에 나왔던 모델의 경우에는 워낙 단가가 비싸요. 같은 그렇죠. 전기차, 소나타라고 하더라도 평상시 3, 4천이면 살겠지만 전기차는 5, 6천 이상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기차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기업의 기술 개발 플러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전국에 가다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섰어요. 충전할 데가 없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프라가 갖춰지고 아니면 휴대용 전기 충전기가 이제 받쳐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게 각국에 다 틀립니다. 세제가 틀리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살 경우 지자체마다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정부의 정책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 앞서서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판매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 1위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전체 차량 판매에서 이런 전기차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1%대예요. 근데 그게 내년이 원년 1위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세계 1%밖에 안 되는.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1.5% 내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왜냐? 앞서 이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한 번만 충전하면 서지 않고 갈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시험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이 전기차 어떤 이 주차 시설까지 이제 확보돼 있는 상황이어서 충전 시설까지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보조금과 경제적 어떤 지원,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서 내년은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초창기에는 사실 정부의 지원에 바탕이 돼서 인프라가 갖춰지고 난 다음 두 번째는 그걸 얼마나 빠르게 기술력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혁신적으로 충전 배터리 성능을 높이든가 높여가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요. 일단 이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 이 자동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년은 아마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뜨거워질 수 있다. 바로 이제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실 거 있나요? 말씀 좀 더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마감 시한이 정해진 게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독일, 인도 이런 데가 네. 내연기관 자동차는 언제까지만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전에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전기차를 팔 수 있다는 거죠. 예, 안 그러면 그냥 자동차 자체를 팔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게 벌써 이제 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계획들을 이렇게 내놓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른 회사들도 나오는 거 보면 대충 2020년, 21년 이런 식으로 많이 내놨어요. 네네. 그럼 그때까지 내놓을 건데 그럼 내년에 내놓는 애들은 조금 빨리 내놓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전까지 뭐 190km 가는 차 내놓으면은 그거를 가격을 떠나서 190km 가는 거를 충전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해서 못 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나오는 차들을 보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저 정도면 탈 수 있겠다라는 정도 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가 되려면 이제 쉐보레 볼트 EV 정도가 되는데 그게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량이 400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내년에는 한 4,000대 정도를 한번 갖고 와보겠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원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탈 수 있는 차를 이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것도 큰 변화라면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바람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전기차를 타면 또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전기차를 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기차 말고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나 전기차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보면 어때요?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뭐 올해 14,000대 정도 이상이 이제 공급됐고 내년에 네네. 2만 대가 지금 책정돼 있는데 노르웨이 더불어서 보조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가 1,400만 원에서 내년에 1,200만 원, 네. 또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서 최소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줄어들긴 하더라도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조금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전기차 협회장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조율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또 이 내년까지 이 환경부에서 급속 공공용 충전기를 3,000기를 더 깔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내년 후반부 정도 되면 전기차에 저희가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300km 넘는 차량이 많아지고 네. 또 충전기 시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가격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2배이기 때문에 네.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인큐베이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라는 건 아직 전이부대입니다. 근데 이 기술 개발이나 보급 속도가 이 포물선 형태로 워낙 많이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아직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10년 내구성에 대한 거, 배터리의 내구성에 대한 거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을 가져야지 전기차를 모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붐이 불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실제로 내년에 2만 대 정도가 이 기재부에서 보조금도 책정돼 있지만은 이 올해 30개의 지자체가 내년에 100개가 신청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네네.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4만 대에서 5만 병이 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2대 지금 1이네요. 맞습니다. 보조금 책정보다 2배 이상이라는 거니까 네네. 300km라는 것은 택시가 충전 한 번도 주유를 안 하고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네네. 300km 넘어가게 되면은 운행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매일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한 번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 후반부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메이커 또 국내가 이 선진국에 3년 정도 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여담이긴 한데 좀 궁금해서요. 내년에 그러면 전기차를 사고 싶은 분이 전기차를 사게 될 경우 얼마짜리 차에 얼마짜리 보조금을 받아서 얼마에 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네네. 그 동급의 전기차는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근데 정부에서 내년에 1,200만 원 보조해 주고요. 네. 또 지자체에서 매칭 펀드로 7,800만 원 주면 거의 2천만 원 되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2천만 원을 주고 내연기관차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일반 집에서 완속 심해형 충전기 같은 것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각종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 50% 토행료 반액이라든지 각종 경차의 수준에 맞게끔 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측면에서 소비자가 드디어 이제 사도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가져서 알겠습니다. 내연기관차 돌아간 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네. 기재부의 자금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수요를 받습니다. 전기차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어느 네네.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1월 초 되면은 그 수요에 따라서 네네. 그 자금이 빨리 끊길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내놓으면 1월 항상 지자체에 관련된 정보를 수시에 탐색을 하다가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으면 바로 이제 공고가 떴을 경우에 네네. 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3, 4월 넘어갔을 경우에는 정부의 이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원하더라도 못 사실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홈쇼핑처럼 지금 막 다급해지는데 지금 나 빨리 신청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희 좀 이야기 넘어가세요. 수소차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전기차가 친환경차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석탄 화력발전소 때서 발전한 전기 쓰는 거 아니냐. 궁극의 친환경차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는 또 그렇지 않아서 진짜 수소차야말로 궁극의 친환경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시장 전망이 좀 어떤지가 궁금해서요, 교수님. 일단 수소 연료전지차는 궁극의 차인 건 확실합니다. 네네. 모든 이제 저희 같은 공학자들이 느끼는 게 마지막 단계는 결국 수소차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수소산소가 지구상의 무진장이고요. 네. 또 결합을 해서 나온 찌꺼기가 물뿐이 없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다른 어떤 친환경차하고 비교가 안 된다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지난 2013년에 현대차에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차를 판매를 했지만 일반 개인 판매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전기차보다 수소차에 관심은 덜할까요? 이유는 전기라는 것은 주변에 콘센트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끄내만 쓰기만 하면 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수소라는 것은 주변에 수소가 와 있어야 되거든요. 산소라는 거는 공기 중에 추출하면 되지만은 수소는 지금 현재 부생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부생수소가 석유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수소라는 것이 물을 전기 분해한다든지 해서 경제성 있게 수소를 무진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석유 자원에서 추출한다라는 것은 친환경에 대한 빌미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라진다 이렇게 논리가 볼 수 안 맞죠? 맞습니다. 모순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 저장, 이동에 대한 것들 네네. 또 충전소가 국내에서 11군데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왜냐하면 일반 주유소보다도 한 20배 정도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고가고요. 주유소 하나 세우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님비 현상이 자기 집 옆에 일반 주유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네. 수소에 대한 것들은 이 위험하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소가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이 와 있어야지만 수소 연료전지차가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선점이라든지 원천 기술 네네.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 쥐고 제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지만은 아직도 완전한 시장성을 갖기에는 전기차 이런 게 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순일 기자가 직접 그 현대차에 출입을 하니까요. 수소 전기차 기술력 뛰어나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예, 그 얘기, 보고 있어요? 저도 네. 당연히 궁금해서 당연히 네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수소차에 집착을 하시냐. 네네. 그런데 얘기가 자기들은 수소차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게 그럼 왜 이렇게 수소차를 강조하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라서 그걸 또 강조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네네. 우리가 전기차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 비중이 연구 개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면은 수소차는 약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의 비중을 더 높게 가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하면서 그 수소차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궁극의 친환경차라는 게 있고 올해 나온 표현을 보면은 네네.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지속 개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시장성이 있어서 연구한다라기보다는 친환경성이 굉장히 높은 차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언젠가 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네. 당장의 수익성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수익성이 없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수소차가 비싸다는 이유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백금 촉매제가 비싸다는 거고 하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충전소가 없다는 건데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원료로 하는 수소를 개량하는 그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 얘기는 도시가스가 집에 들어오면 그걸로 수소로 바꿔서 차에다 꽂아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백금 같은 경우에도 대체재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서 전기차처럼 빠르게 시장성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수소차가 계속적으로 연구가 될 거고 지금의 한계들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화성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내년에 이벤트로 평창올림픽 할 때 서울에서 네, 수소차 맞습니다.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평창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잘 가는지 수소차를 또 결합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가는지 한 이벤트로서 좀 재밌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년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또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은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당장 1월 5일부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가장 먼저 시비를 걸고 넘어질 게 한국산 자동차입니다. 네. 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 규제뿐만이 아니라 자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일지에 대해서 각종 문턱을 낮춰라.
관세를 낮춰라라는 압박이 시작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환율도 불안합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로 지금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거든요. 수출 기업들한테 환율은 굉장히 심한,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천억 원대 환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계산해서 같은 차를 판다 하더라도. 네. 또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장사거든요. 자동차 업체들이 글로벌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신형차를 얼마나 빨리 고급스럽게 이 니즈에 맞춰서 적재적소하게 풀 라인업을 갖추냐가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동안 뭐 R&D 투자를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한 부분이 좀 없었고요. 또 하나가 노사협상이 이렇게 조금 지연되다 보니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인터넷에 이제 댓글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 굉장히 그 노조를 욕하는 측도 있지만 네네. 사측의 이 대응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뭐 이런 환경 때문에 녹록치 않은 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이 통상 환경 그리고 이제 R&D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 사측에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녹록치 않겠지만 그래도 잘 해주길 하는 바람을 안고 저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